나이가 들면은 ADHD와 헤어질 줄 알았다. 나이 먹어서도 절대 처분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정친지라고 사리 깊은 안내서. 나이가 들은데도 여전히 당신은 혹시 이랬습니까? 처음에 신나게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새 미루고 있다. 마감 기한을 맞추기가 어렵다. 주변이 항상 어질러져 있다. 우울하고 불안하다. 가까운 사람들과 큰 갈등을 겪곤 한다.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이 미처 진단받지 못한 ADHD일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자신이 ADHD가 아닐까 의심하는 노인, 그리고 이들을 더욱 이해하는, 돕고 지지해주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 썼다. 이 책을 통해서 ADHD를 더욱 폭넓게 인식하고, 그리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더 잘 훈련받아 특히 젊은 시절에 미처 진단받지 못한 ADHD 노인을 알아보고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나이가 들면 ADHD가 헤어질 줄 알았다. 참고로 이 책에 수록된 정보는 우리가 아는 한 사실이며 틀림이 없다. 나이가 들면은 캐슬린 네이도 지음, 장애인 옮김, 처천에만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ADHD가 남아의 장애라는 오랜 통이 없는 최근의 여성 ADHD에 대한 활발한 논의 덕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성별을 근거로 진단과 치료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로 영민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노인 ADHD를 주목할 시점이다. 노인과 ADHD라니,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앞으로 좀 더 크면 어른이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어려움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받으며 자란다. 많은 연구자들의 ADHD들인데 더 나은 미래를 기약했다. 하지만은 저자의 발견은 다르다. 오늘은 ADHD는 높은 확률로 아주 먼 미래까지 우리를 따라올 것이란다. 노인이 되면 ADHD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너희에게 드는 산전초박이 났다. 하지만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ADHD가 있는 60대 70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마련되어 있다. 저자는 우리가 노인이 되는 그때까지 거쳐갈 만한 모든 잘못된 길을 내다보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또한 잃어버린 길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치밀하게 정리해 놓았다. ADHD를 돌볼 만한 방법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빼곡히 메모해 꺼낸 듯하다. 너무나 철저해서 그 성의를 봐서라도 끈기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명 연장의 출생을 감소해 더해지면 2035년이면 ADHD 아동 청소년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성그로서도 ADHD와 함께 노는 길을 맞이할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책이다. 내가 지금 ADHD가 있는 노인이라면 이 책의 발간이 그 어떤 친구와 만남보다 애틋할 것이다. 저자는 ADHD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신지수 임상심리학자. 저자, 나는 오늘 나에게 ADHD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저자. 일장에서 노인 어떻게 스스로 노려 사회적인 수입, 지출, ADHD 등등으로 이어져 있군요. 들어가며 가족 덕분에 나는 ADHD 분야에서 아주 실제적인 자격을 얻게 되었다. 오빠는 똑똑했지만 진득하게 숙제를 하거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다. 대학을 정퇴한 다음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일찍 결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다. 남동생은 훨씬 힘들었다. ADHD에 난독증까지 이정도를 겪었다. 그때문에도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을 도울 방법을 몰랐고, 동생은 자기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작은 사업을 벌였지만은 진단되지 않은 ADHD에 계속 시달렸다. 동생이 영업을 잘했지만은 세심한 관리에선 서둘러서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
나는 요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우리 오빠나 동생이 받았더라면 훨씬 성공적인 삶을 수월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종종 생각한다. 나는 가족 중에서 운이 좋은 편이다. 학교를 좋아했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 전부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 ADHD의 징후가 있긴 했다. 수업 중에서 멍하니 있거나 마감이 닥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숙제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7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데 처음으로 B를 받고 8학년 대극기와 첫 C까지 받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어떤 과제는 친구들보다 내게 훨씬 어려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해서 ADHD 및 ADHD 관련 장애에 대해서 처음 배우기 전까지는 이 장애의 증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학습장애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다. 그리고 ADHD란 남자아이에게서만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고 사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소아청소년기 장애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다. 여자아이나 젊은 여성은 고려 대상마저 아니었다. ADHD 관련 원인에서 오빠와 동생이 겪는 문제를 발견한 나조차도 나중에 ADHD를 정식으로 연구할 때는 내 가족과 아무런 연관을 시키지 못한 채 1975년 공보험 9414의 즉 미국 전 장애아동 교육법이 통과와 관련된 것만 다루었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잉 행동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갑자기 진단받을 좋은 명목이 생겼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진단받는 유일한 목적이 리탈린 치료제로 집중력 강화제로 사용되었는데 이어서 처방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모는 자녀를 스피드, 리탈린과 집중력 강화제를 인기를 끌었던 애들의 별명인데 스피디하게 치료한다는 점에 몹시 불안해했다. 하지만 공법 94-142에 따르면 학교는 모든 당시 부르던 용어에 따르면 장애 아동에게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했다. 나는 원래 일반 심리 치료로 경력을 시작했는데 1970년대 중반에 갑자기 당시 주의력 결핍 장애 ADD라고 부르던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을 아는지 묻는 청소년과 의사들의 문의로 전화가 불이 날 지경이 되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가 학교의 지원과 배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ADHD 아동을 검사하고 또 치료하는 일은 곧 내 개인 진료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평가와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 대다수는 과잉병 등을 보이는 또 남자아이의 엄마들이었다. 당시 우리가 찾아보는 주요 증상은 과잉 행동이었다. 이런 아이들 대다수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부모 또는 교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등의 행동의 문제를 보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집에서 지도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거의 다 남자아이들이었다. 어린이 행동 관리 기법을 부모에게 조언하고 정확한 리달린 복용량을 알려주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만 좋은 의도로 사춘기가 지나면 이런 상태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줄어들기는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런 장애가 애초에 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금세 분명해졌다. 내가 영재 프로그램을 위해서 검사한 아이들 가운데 놀랄만큼 많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는데도 ADHD 아동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런 아이들은 의자에서 방방 뛰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 ADHD일 때 예상되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고 그저 공상하고 잘 잊어버리거나 체계적이지 못할 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이들의 저희 산만이 성격 탓이라기보다 신경학적인 차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과잉 행동을 보이고 학업에 예리가 없는 남자아이라는 ADD 이미지에 반하는 다른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검사한 아이의 부모들은 철저히 자기도 자녀나 부모와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사춘기가 훨씬 지난데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부모들은 약속 시간에 때맞춰서 오거나 세부적인 행동 계획을 따르거나 당시 우리 모두 부모들에게
권장하라고 훈련받았던 보상체계를 따르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 또한 성인을 내에서 나왔다는 점만 빼면 동일한 장애일까? 이런저런 여러 의문이 결국 이후에 40년 동안의 내 저술과 임상진료에 초점이 되었다. 나는 경력 내내 더 거대한 ADHD 환자들 속에서 ADHD로 확인되지 못했거나 치료 도움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가려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의사 대다수가 여전히 ADHD를 아동기 장애로 여기던 시절에 성인을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와 치료 절차를 개발했다. 이후에 여자이나 성인 여성에게서 ADHD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겪는 문제가 치료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불안, 우울 또는 개인적인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환자들 가운데서 직업적으로 성공한 이들은 ADHD 스테레오타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곤 했다. ADHD는 장애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정의하는 장애로 규정되려면 하나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결함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재학년 수준보다 학업 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들어맞지만 이를 만회할 정도로 지능이 탁월한 학생이라면 어떨까? 법학이나 의학 학위를 취득했지만 문서 작업, 노트 필기, 보고서 작성, 일반적인 체계 수립에서 실행 기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성인은 또 어떨까? 조언은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추가 시간을 얻으려고 힘겹게 싸우다가 실패한 다음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ADHD와 학습장애를 공인된 장애로 간주하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서 이런 부담이 큰 시험을 치를 때 ADHD를 배려해달라고 요구한 많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당신은 로스쿨이나 의과대학에 들어갈 만큼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ADHD일 리가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ADHD가 있지만은 아주 똑똑한 학생들을 배려하기를 거부한 사실 때문에 미 의사 국가고시를 비롯해서 로스쿨 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경영대학 주관단체를 상대로 장애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저는 LSAT에서 배려하지 못했지만 로스쿨을 입학했고 그래서 학업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내게 요즘 ADHD 진단을 받은 지원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배려를 받고 시험을 치렀다면 더 좋은 학교에 합격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저는 사실은 내가 진료한 수많은 의사, 변호사, 기업 경영자, 대학원생의 이야기와 닮았다. 이들은 모두 ADHD 진단 및 치료로 혜택을 받았다.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해도 여전히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도 모르듯이 ADHD가 있는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자신의 뇌를 사용할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 ADHD가 있지만 똑똑한 학생들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1980년대에 자녀 문제로 진료실을 찾아와 자신도 ADHD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성인들은 이제 은퇴 시기가 접어들었다. 이런 시기를 거치며 정신건강 분야에서 성인 ADHD를 인지하게 되었다. 가장 괜찮은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 노인의 약 4.4%가 ADHD다.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을 통해서 성인 ADHD를 확인하도록 고안된 랜더 유타 평정 척도로 노인들을 연구한 후 영적인 연구에서는 성인의 약 5%가 ADHD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통념에 따르면 ADHD는 아동기 질병이었지만 나중에야 20대, 30대, 40대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 대다수는 ADHD 노인을 간과한다. 노인 연구에서는 한결같이 ADHD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감소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젊었을 때 ADHD 진단을 받은 내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차이에 관심이 생겼다. ADHD는 정말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사라질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60대, 70대 이후에도 ADHD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나는 ADHD 노인에게 관심을 가졌다. 엄청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 은퇴자 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어제는 2035년에는 18세 미만 인구보다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어린이보다도 노인이 더 많은 셈이다. 다시 말하면 ADHD가 있는 대다수 사람은 불과 몇 년 안에 노인을 포함한 성인이 된다. ADHD 및 관련 장애를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에게는 ADHD가 드물고 더 외롭다며 이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아도야 된다. 놀랍게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책 가운데 ADHD 노인을 다루거나 이들을 위해서 쓰인 책은 거의 없다. 나는 중독되지 않은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내가 느낀 점을 연구하고 책을 쓰기도 했다. 날로 증가하는 ADHD 노인의 수요를 많은 이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이와 무관하게 ADHD 진단을 받기만 해도 상당히 치유되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마침내 60대나 70대에 진단받기로 한 사람들도 자신을 기꺼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데 애를 먹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책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장벽을 극복하고 ADHD 진단을 받은 성인들의 끈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임상에서 직접 진료하며 치료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썼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더 넓은 망을 던지기로 했다. 이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뷰할 ADHD 노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ADHD 전문 전국 래퍼 잡지에 게재한 것이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60세 이상 남녀 150명을 면담했다. 모두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공식 ADHD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다. 가장 젊은 면담 대상자는 60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84세였다. 청년과 노인에게 나타나는 ADHD 증상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나중에는 이런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어렸을 때 학교 숙제를 제 시간에 제출하는 것을 늘 잊던 아이는 돈이 있는데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정구소 납부를 깜빡하는 은퇴자가 될 수 있다. 설상가수로 일상생활 관리, 체계고적 건망증 같은 문제는 노화 관련 인지 저하의 징후로 쉽게 간과되거나 더 나쁘게는 치매 발병증으로 오인될 수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노인이고 ADHD인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점검해보자. 학교 문제, 성적, 시험, 숙제, 학창시절, 머리는 좋은데 대학원, 또 의사, 직장 문제 등등 일상관리에서 정구소 납부를 잊어버리고 가던 흡연이다, 우울하다, 대인관계에서 자주 화를 낸다, 갈등이 있다, 가정력에서 ADHD 진단을 받고 불안하다. 이런 패턴 가운데서 몇 가지 익숙해 보인다면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다. 당신의 이런 장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이 책을 자신의 ADHD가 아닐까 의심하는 노인 이해하고 돕고자 한다. 인생 후반부 있기에 이 책을 통해서